안녕하십니까, 이진우입니다. 지난 주말 사이에 미국의 3대 자동차 회사 노조가 사상 처음으로 동시 파업에 돌입했습니다. 내년 대선을 앞두고 있는 조 바이든 대통령은 바로 중재에 나섰는데 이번 파업의 승자는 전기차를 만드는 테슬라가 될 거라는 분석이 나옵니다. 다이아몬드는 희소 가치가 높은 자연 광물인데요. 당연히 그러니까 가격이 비싸겠죠. 그런데 최근에 인공적으로 만들어낸 다이아몬드의 인기가 높아지면서 천연 다이아몬드 원석 가격이 크게 떨어지고 있답니다. 오늘은 이 두 가지 뉴스를 자세하게 정리해 보겠습니다. 9월 18일 월요일 손에 잡히는 경제 바로 시작합니다. 월요일 이 시간은 언더스탠딩의 안승찬 기자 그리고 MBC 양효걸 기자 두 분과 함께합니다. 어서 오세요. 네, 안녕하세요. 자, 오늘은 안승찬 기자가 준비해 오신 미국 자동차 회사들이 동시 파업에 들어갔다는 소식. 그 미국 자동차 빅3 하면 뭐 GM, 포드, 스텔란티스 이렇게 세 개 회사를 주로 꼽는데 이 세 개 회사가 지금 동시 파업에 들어갔습니다. 그래서 자동차 3사가 한나랑시에 동시에 파업한 건 미국 역사상 뭐 처음 있는 일인데 특히 좀 특이한 게 이 파업이 아주 전방위적으로 일어난 게 아니고 몇몇 공장은 지금 찍어서 파업이 진행되고 있거든요. 예를 들어서 GM의 경우에는 쉐보레 브랜드의 콜로라도라는 이거 픽업 트럭, 요게 참 잘 팔리는 모델인데, 요거 만드는 공장이 미주리에 있거든요. 요 딱 미주리 공장만 파업에 들어갔고, 딱 아픈 부분 골라서 그렇습니다. 스텔란티스는 뭐 대표 모델이 지프 랭글러인데, 이것도 이 오하이오 공장에서 생산하는데 여기만 파업하는 거고, 포드도 그 브롱코라는 이름의 그 SUV 모델이 요즘 굉장히 미국에서 인기인데, 요거 만드는 미시간 공장만 파업하고, 결국 이제 아픈 공장만 딱 찍어서 파업하는 건데 이건 당연히 뭐 우연히 일어난 일이라고 볼 수 없고 누군가 주도 면밀하게 파업을 컨트롤하고 있다는 뜻이고요. 이거는 자동차 노조 상급 단체인 전미 자동차 노조, 영어 약자로는 UAW라고 부르는데 이 전미 자동차 노조가 지금 작정하고 파업을 주도하고 있는 그런 상황입니다. 그래서 파업에 왜 참가하면 노동자들한테는 노조 기금에서 이제 임금을 보전해 주도록 돼 있잖아요. 그러니까 파업을 대규모로 할수록 사실은 기금에 돈이 많이 드는데 그래서 딱 몇 군데만 핵심적인 거 찍어서 하는 거예요. 그렇습니다. 그러면 최대한 기금을 아끼면서 회사를 이제 압박할 수 있는 그런 방법인데 이 전미 자동차 노조가 이렇게 강경하게 나가는 배경에는 뭐 집행부가 바뀌었다는 요인이 제일 큽니다. 최근에? 네. 올해 들어서 지난 70년 동안 이 전미 자동차 노조가 한쪽 파에서만 계속 집행부가 나왔었거든요. 근데 올해 처음으로 집행부 이른바 개혁파가 당선이 되면서 새로운 집행부가 내건 모토가 그동안에 이 노조 집행부가 너무 기득권에 돼 있어서 썩어 있었다. 회사에 너무 양보를 많이 했다. 이런 주장을 내걸고 당선이 됐기 때문에 강경파가 집권했군요. 그렇습니다. 새 집행부는 뭔가 우리가 다르다는 걸 보여줘야 되잖아요. 그래서 이번 자동차 회사의 파업이 좀 간단히 끝나지는 않을 것 같다. 뭐 이런 예상도 나오는 것 같습니다. 자동차 회사 경영진들끼리 만나서 회의하고 이렇게 우리 한나란시 합시다라고 하면 그건 담합인데. 노조들끼리 만나서 이렇게 하자. 이거는 괜찮은가 봐요. 괜찮습니다. 상급 단체에서 다 지시해서 하는 거니까. 노조에서 요구하는 건 뭡니까? 미국의 자동차 노조는 좀 특이하게 4년짜리 단체 협약을 맺습니다. 그게 이제 9월 14일에 끝나서 새로운 단체 협약 4년짜리를 맺어야 하는 상황인데 노조 요구 사항은 앞으로 4년간 임금 40%를 올려달라. 이렇게 지금 요구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지금 빅3 자동차의 시간당 임금이 평균 한 $65 정도 돼요. 우리 돈으로 계산하면 8만 원이 좀 넘는 돈인데 시간당 8만 원? 그렇습니다. 굉장히 높은데 이거보다 여기서 이제 40% 인상하면 시간당 한 12만 원 정도로 뛰거든요. 일당이 아니라 시간당이죠? 그렇습니다. 네. 그럼 8시간 일하면 하루에 100만 원이네요. 그렇습니다. 그래서 그 노조 주장은 그동안 물가 뛴 거 생각하면 실질 임금이 오히려 조금 줄어들었다. 그래서 많이 올리는 게 지금 불가피한 상황이다 이렇게 주장하고 있고 회사 측은 뭐 난색을 표하고 있습니다. 40%는 진짜 못한다. 그래서 올해 10% 인상해 주고 4년간 총 20%는 인상해 주면 어떻겠느냐 이렇게 노조에 제안을 했는데 노조 측에서는 뭐 절대 안 된다. 100번 양보해도 36% 인상 밑으로는 안 된다. 이렇게 선을 그어놓은 상황이기 때문에 지금 격차가 크거든요. 40을 제안하니까 20으로 받고 그러면 36까지는 봐줄게. 그렇습니다. 지금 거기까지는 갔습니다. 미국 물가가 많이 오르긴 진짜 많이 올랐나 보네요. 많이 오르긴 많이 회사에서도 그래 그건 인정하니까 올해 10%는 우리가 가겠습니다. 그렇습니다. 근데 이게 재밌는 게 뭐 재밌다고 하긴 좀 그렇습니다. 이번 이 자동차 파업 협상이 조금 더 꼬인 이유가 어떻게 보면 바이든 대통령 때문이기도 합니다. 이게 무슨 말이냐면
바이든 대통령이 무슨 일을 했냐면 파업이 벌어지니까 지금 노동장관과 백악관 경제 수석 경제고문 예. 이걸 협상장에 보냈어요. 그 공식적인 이 취지는 양쪽 의견을 잘 듣고 너희가 좀 조율 좀 하고 공정한 협상 우리가 지원하겠다 이런 취지이긴 합니다만 예. 사실은 노조 쪽에 백악관이 좀 힘을 주기 위한 거 아니냐 이런 해석이 많거든요. 그런 해석이 나와요? 그렇습니다. 보통 우리나라는 이런 거 할 때 정부가 가면 네. 보통은 이제 사측 오히려 좀 노조가 좀 예. 참으세요. 뭐 이런 거 하러 이제 가는 건데 보통 그렇습니다. 그래서 참지 마세요 하고 가는 건데. 네, 이게 왜냐하면 바이든 대통령이 지금 미국 역대 대통령 중에서 가장 친노조적인 대통령이다 이런 평가를 받고 있고 특히 전미자동차 노조하고는 굉장히 관계가 좋았습니다. 그 위원장 백악관으로 초청해서 식사도 같이 하고 막 이런 적도 있었고 네. 특히 지난해 대선에서 이 자동차 노조가 바이든 후보를 지지하면서 격전지였던 미시건주에서 아주 극적으로 이겼거든요. 그래서 지금 재선을 노리는 바이든 대통령 입장에서는 또 한 번의 노조의 지지가 이제 필요한 상황인데 이 자동차 노조의 불안감은 지금 전기차로 변화되고 있잖아요. 그래서 근본적인 불안감이 있습니다. 그래서 예. 전기차는 부품이 상대적으로 많지 않기 때문에 아무래도 인력이 좀 덜 필요하고 그럼 우리는 언제 구조 조정될지 모르겠다. 뭐 그런 불안감이 있으니까 어떻게 보면 더 과격한 요구를 하는 건데 특히나 이런 불안감을 지금 막 들쑤시고 있는 게 트럼프 전 대통령이거든요. 근데 그 전기차 당신들이 두려워하는 그 전기차, 네. 그 바이든 대통령이 그렇습니다. 구축해서 자꾸 유행하는 겁니다. 이거. 그렇습니다. 그래서 바이든 대통령이 전기차 밀어주고 있으니까 자동차 산업이 지금 쇠퇴하고 있는 거 아니냐. 그러니까 트럼프를 찍으라. 그렇습니다. 이렇게 계속 이렇게 모토를 내걸고 있으니까 바이든 대통령 입장에서는 골치가 아프죠. 그래서 어떻게든 자동차 노조를 좀 달래하는 상황이기 때문에 이번 파업에도 조금 영향을 미치려고 하는 분위기라고 볼 수 있습니다. 그런데 이게 한 업종에서 이렇게 올려주면 예. 뭐 우리는 그럼 뭐 노동자 아닙니까? 라고 해서 다른 업종에서도 다 당연히 연쇄적인 인상 요구가 일어나고 안 들어줄 명분도 없고 그럴 가능성이 있습니다. 지금 예. 그게 이제 가장 문제이고 특히나 바이든 대통령이 노조에 약하다 이게 지금 알려져 있는 상황이기 때문에 다른 업종에서 뭐 얼마든지 연쇄적으로 우리도 임금 높여달라 물가 힘들다 이런 요구하는 목소리가 나올 수 있거든요. 그러니까 뭐 임금이 지금보다 더 올라가는 추세가 만약에 현실화되면 예. 뭐 지금 고민하고 있는 미국의 물가를 더 높이는 요인으로 작용할 수 있다. 이게 지금 걱정인데 뭐 과거에도 보면 물가가 오를 때 임금 인상해달라는 요구가 많이 터져 나오긴 했습니다. 미국에서 가장 파업이 심했던 시기가 1970년대인데 예. 이때 오일 쇼크 등이 겹치면서 미국의 물가가 굉장히 많이 올랐던 시기거든요. 그러니까 물건값이 오르면 당연히 내 월급은 왜 이렇게 작은 거지 이런 느낌이 드니까 불만이 더 나올 수밖에 없고 그래서 임금 인상에 대한 목소리도 커지는 건데 특히나 물가도 높은 데다 지금은 미국의 대통령도 노조의 우호적인 상황이니까 노조에 좀 힘이 실리잖아요. 힘에 추가 좀 기울면 요구하는 목소리가 커질 수밖에 없어서 연쇄적인 임금 인상 가능성이 지금 점쳐지는 상황인데 그래서 중앙은행들이 물가가 오르기 시작하면 초장에 잡으려고 좀 오버를 하는 이유가 예. 이렇게 한번 물가가 오르는데 그럼 나도 월급 올려야 되겠네 라는 생각을 들기 시작해서 또 월급이 올라가기 시작하면 다시 물가가 오르죠. 그 월급 올라갔다는 이유로 또 원가 올라가고 그럼 물가 또 올려야 되고 그럼 또 올라가고 하면서 예. 그게 이제 끝없이 악순환이 시작되니까 그래서 그랬던 걱정이 있죠. 건데 예. 이제 역시 불똥이 좀 번지고 있네요. 그렇습니다. 그런데 이게 왜 테슬라한테 이 유리한 국면이 될 거라는 분석이 나옵니까? 그거 참 재밌던데 그 외신들이 지금 이번 자동차 노조 파업의 승자는 테슬라다. 뭐 이런 기사들이 지금 쏟아지고 있는데요. 예. 왜 그러냐면 테슬라는 지금 대표적으로 노조가 없습니다. 그래서 예. 이 공장 노동자의 임금도 상대적으로 굉장히 낮아요. 지금 말씀드린 대로 미국의 빅3 자동차 시간당 임금은 65달러 정도인데 테슬라는 현재 한 시간당 45달러 수준으로 굉장히 상대적으로 낮은 걸로 알려져 있습니다. 게다가 전기차는 부품 수도 적으니까 인력도 많지 않고 근데 게다가 테슬라는 공장 자동화도 많이 시켜서 진짜 사람이 적은 걸로 지금 그렇게 분석이 되거든요. 여기도 임금도 낮으니까 생산성이 높을 수밖에 없잖아요. 테슬라의 근로자들은 왜 그럼 빅3로 가면 65달러 주는데 네. 왜 45달러 받고 여기서 일하고 있을까요? 그러게 말입니다. 근데 테슬라가 되게 그 노동단체에서 고소 고발도 많이 받았어요. 사실 그러니까, 상대적으로 반노조적인 회사라고. 그러니까 일론 머스크가 승질 부린다는 거잖아요. 그렇습니다. 뭐 그런 성격이니까 그런가 싶긴 한데 네. 미국도 그 고용과 해고가 자유로운 것 같긴 하지만 이렇게 노조의 힘이 강한 쪽은
시장 임금보다 더 많이 주더라도 우리 저 사람 내보내면 우리 전체 다 파업할 거야. 이제 네. 이런 식으로 해서 근로자들 그게 먹히는 거죠. 드나들미 좀 적은가 보군요. 그렇습니다. 그래서 만약에 기존 자동차 회사들이 파업으로 임금이 더 올리면 생산성의 차이가 더 커질 수밖에 없으니까 그러면 미국의 자동차 노조 파업이 결국 일론 머스크는 굉장히 웃고 있는 상황이 될 거다. 테슬라가 싸 보일 거다. 더 이런 평가가 나옵니다. 그렇군요. 자, 양효걸 기자님. 네. 요즘 다이아몬드 가격이 많이 떨어져서 네. 요즘 청년들 신혼부부들 온 세상이 다 고민거리인데 네. 요 예물 반지 여기에서는 약간 부담이 좀 줄어들고 있다는 네, 소식이 맞습니다. 있어요. 예. 예, 최근 외신들에 따르면 오랫동안 다이아몬드 공급을 꽉 쥐고 있던 세계적인 다이아몬드 기업 드비어스가 자존심을 꺾고 2에서 4캐럿 원석의 가격을 40%나 낮췄습니다. 드비어스가 원래 굉장히 유명한 기업이잖아요. 그래서 1980년대에는 세계 다이아몬드 시장의 점유율 한 80%까지 차지했던 곳이거든요. 예. 뭐 러시아 경쟁 업체들 등장하면서 점유율이 한 30%대로 크게 떨어지긴 했지만 굉장히 유명한 기업이고, 근데 이제 점유율이 아닌 가격 경쟁으로 이제 옮겨 붙으면서 지금 이제 사태가 벌어지고 있는데, 그러면 지금 가격 낮춘 게 뭐 경쟁 환경 때문이냐? 그건 아니고요. 다이아몬드 시장이 거의 100여 년 만에 가장 크게 변하고 있는 원인이 바로 인공 다이아몬드 때문입니다. 그래서 실험실에서 키운 다이아몬드다라는 뜻으로 랩그로운 다이아몬드라고 부르는데, 양식입니까 그럼? 양식입니다. 네, 맞습니다. 양식 다이아몬드. 양식 다이아몬드. 예. 드비어스나 다른 다이아몬드 회사가 그동안 이제 높은 마진 받던 게 사실 이 공급이 한정적이다 보니까 천연 다이아몬드가 사실 그걸 꽉 쥐고 있으면서 가격을 계속 높게 받았던 건데, 인공 다이아몬드가 본격적으로 생산이 되면서 이런 전체 시장이 위기를 맞고 있다라는 소식이 전해지고 있습니다. 아니 그런데 다이아몬드는 그게 뭐 그렇게 몇 천만 원 할 만큼 예뻐서는 아니고 네. 이게 이제 희귀하니까 네. 그러니까 이제 비싸지는 거잖아요. 네, 맞습니다. 저는 뭐 길에서 파는 리어카에서 파는 그것도 진짜 다이아몬드하고 구별 안 가던데 네. 그만큼 오래 써보시면 좀 차이가 날 수도 그런가요? 네. 어쨌든 네. 그러니까 인공 다이아몬드가 그런데 천연 다이아몬드를 잠식할 만큼 똑같아요? 일단 아니, 그래도 인공은 결론부터 인공이니까. 예, 말씀드리면 물리적, 화학적, 광학적으로 천연 다이아몬드와 100% 일치를 합니다. 이게 랩그로운 다이아몬드가 광산에서 캔 게 아니고 탄소에 고온 고압을 가해서 만든 인공 보석이잖아요. 예. 약간 이제 구분해야 되는 게 있는데, 이게 인공 보석인데 그냥 결정체에다가 겉보기만 투명하게 연마해서 만든 인조 다이아몬드하고는 다릅니다. 그러니까 아예 화학적인 성분이 동일하다는 거고, 그래서 이제 파급력이 큰 거. 성분까지 같으니까. 네. 이게 만드는 과정을 보면은 인공 다이아몬드는 일단 다이아몬드의 씨앗이라고 할 수 있는 탄소, 이게 철과 니켈 같은 금속 촉매자를 같이 섞은 다음에 예. 고온과 고압으로 합성을 하는데, 이게 한 3, 4주 정도가 되면은 이 탄소 씨앗이 조금씩 커진다고 합니다. 그래서 진짜 양식이네요. 네, 양식입니다. 그래서 뭐 1시간에 0.006mm씩 이제 자란다고 하는데, 숙련된 세공사들도 특수 장비가 없으면은 구분하기 어렵다. 그래서 성분까지 같으니까. 네. 그래서 이제 그 가격 면에서는 차이가 날 수밖에 없는 게, 다이아몬드가 이 지구 내부의 탄소 덩어리가 막 수백만 년 이상 이제 고온 고압에 노출돼서 이제 만들어지는 건데, 지구 내부의 압력으로 만들어지죠. 네. 원래 다이아몬드가. 네. 근데 아무리 이제 뭐 첨단 기술 쓴다고 해도 몇 주 만에 이게 만들어지니까 사실은 거의 지금 가격은 10에서 20% 수준. 그러니까 천연 다이아몬드의 한 10분의 1 가격에 지금 생산이 되고 있거든요. 그래서 이게 천연 다이아몬드의 가치를 지금 빠르게 끌어내리고 있다. 그래서 2018년까지만 해도 전체 시장에서는 비중이 미미했는데, 인공 다이아몬드가 네, 현재는 거의 한 10% 육박하면서 이제 빠르게 올라갈 거다, 이렇게 전망이 되고 있습니다. 인공 다이아몬드가 그럼 2018년 무렵에 처음으로 개발돼서 만들어진 거예요? 그건 아닙니다. 이게 인공 다이아몬드가 1950년대부터 공업용으로 이제 제작이 되었거든요. 그런데 이제 단단한 성질은 어느 정도 재현이 됐는데, 이 보석용으로 쓸만한 정도의 품질은 안 됐던 겁니다. 이게 천연 다이아몬드가 이제 결정이 이제 자연스럽게 이제 형성이 되면서 거기서 빛을 발하는 게 굉장히 희소했던 건데, 이게 이 기술이 2010년대 들어와서 거의 이제 천연 다이아몬드에 버금갈 정도로 올라옵니다. 그래서 이게 완전히 같은 수준으로 올라오면서 이게 지금 상황이 벌어진 거고. 근데 아이러니한 게 랩그로운 다이아몬드를 시장에 빠르게 진입시킨 게 바로 드비어스거든요. 그러니까 드비어스는 인공 다이아몬드가 공급이 되면 천연 다이아몬드가 더 희소해지면서 가격 차이가 더 벌어질 것으로 예상을 했던 겁니다. 그러니까 둘 다 팔아먹을 수 있을 것이다. 예. 근데 실제로는 천연 다이아몬드 가격이 낮아지면서 인공 다이아몬드 쪽에 붙는 이런 현상이 지금 벌어지고 있거든요. 그래서
마치 이제 아까 양식 이야기하셨는데 광어가 양식이 가능해지면서 자연산 광어가 더 비싸질 줄 알았는데 같이 싸지는 자연산과 양식이 그런 현상과 비슷하다고 볼 수 있고요. 예. 일단 아까 가격은 한 10분의 1 수준이라고 얘기했는데 시장도 점점 커지고 있어서 한 2030년에는 한 66조 원 시장으로 커질 것이다. 이렇게 하다 보니까 드비어스는 가격을 계속 내릴 수밖에 없는 거고 인공 다이아몬드는 가격이 대략 10분의 1이에요? 10분의 1에 공급이 정도? 됩니다. 예. 뭐 디자인적인 요소가 돼서 뭐 소매 가격은 차이가 예. 뭐 좀 덜 날 수도 있겠지만 일단 공급되는 원석 자체는 10분의 1입니다. 그래서 네. 천연 다이아몬드도 가격을 내릴 수밖에 없다. 네. 그렇군요. 다이아몬드 살 일이 평생에 한두 번 있을까 말까 한 거라서 네. 그냥 그런가 보다 하기는 한데 다른 나라도 이렇게 다이아몬드를 이런저런 그 장신구로 많이 쓰나 봐요. 일단 이게 산업적으로도 보면 일단 지금 인공 다이아몬드를 만들 수 있는 나라가 8개 나라밖에 없습니다. 이게 미국, 인도, 중국에 우리나라가 올해 처음으로 생산에 성공을 했거든요. 우리나라도 만들어냅니까? 네. 근데 이게 지금 특히 각광받는 이유가 천연 다이아몬드 1캐럿을 캐려면 250톤 이상의 자갈과 바위를 캐내야 되기 때문에 사실 최근에 ESG적인 측면에서는 잘 맞지가 않습니다. 천연 다이아몬드는 네, 천연 다이아몬드는 또 게다가 뭐 아프리카 내전에 또 이 암거래 시장에서 다이아몬드를 판 돈이 막 쓰이고 이런 것들 때문에 뭐 피해 다이아몬드다 이렇게 이제 안 좋은 인식이 퍼지기도 했거든요. 근데 예. 이런 윤리적인 문제에서도 자유롭다 보니까 최근에 어떤 기업들의 트렌드하고 잘 맞아떨어지면서 인공 다이아몬드 수요가 크게 늘고 있다. 그래서 굉장히 소극적이었던 명품 기업들도 예. LVMH 같은 명품 기업들도 최근에는 이런 인공 다이아몬드를 이용한 상품들에 투자를 하고 있고 그다음에 이제 속속 이제 시계 같은 명품 시계에서도 이런 제품들을 내놓고 있습니다. 그렇군요. 다이아몬드 구입할 예정이 있었던 분들은 아주 좋은 소식일 네, 거고. 맞습니다. 우리나라도 대단하네. 우리나라는 무슨 천연 자원 하면 네. 혹시 있어 우리나라는 항상 없는데 네. 이런 거 뭔가 손으로 만들어내는 건 네. 혹시 우리나라도 만드나 어떻게든 싶으면 만들어내- 거의 웬만하면 만들어요. 네. 다이아몬드 또 투자 대상이 되기도 하는데 네. 뭔가 좀 시장이 흔들흔들하겠습니다. 일단 소매 시장은 그렇다 치더라도 이게 그 대체 투자 시장에서 사실 금융 시장이 불안해지면 안전 자산으로 뭐 금이나 달러로 이제 자금이 이동하듯이 다이아몬드도 사실 그런 이제 상품 중에 하나였거든요. 예. 환금성도 높고 사실 경제가 불안하면 불안할수록 또 수요가 늘어나니까 게다가 이제 호황기에는 또 실제 귀금속 수요가 늘면서 또 가격이 오르기 때문에 투자자들한테는 굉장히 안정적인 투자처였습니다. 그래서 1999년부터 2012년까지 자료를 보니까 거의 연평균 수익률이 8%에 달했었거든요. 나쁘지 않네요. 네, 그러니까 예. 거의 뭐 주식이나 부동산만큼 꾸준한 수익률을 봤는데 예. 이게 사실 투자처로서 가치가 좋았던 거는 공급이 안정돼 있어서 사실 꾸준히 유지돼서 좋았던 건데 네. 이 랩그로운 다이아몬드가 강세를 보이면 기존 다이아몬드가 이제 가치가 떨어지게 되면서 대체 투자 상품의 가치도 떨어진다 이런 이제 전망들이 나오거든요. 그래서 이 국제 다이아몬드 가격 지수가 지난해 초만 해도 한 160에 육박을 했는데 지금 겨우 한 110 넘길 정도로 이 미래 가치가 많이 떨어진 상황입니다. 그리고 또 현재 다이아몬드 최대 생산국이 러시아인데 천연 다이아는 네. 세계 러시아가 좀 답답해지겠군요. 네, G7이 이거 제재한다고 나서면서 이제 천연 다이아 시장이 더 위축되는 거 아니냐? 그러면 인공 다이아가 더 빛을 발하는 거 아니냐? 이런 이제 전망들이 나오고 있습니다. 인공 다이아몬드 때문에 가격이 반값으로 폭락한 천연 다이아몬드 이야기 네. 잘 들었습니다. 양효걸 기자, 안승찬 기자 고생하셨고요. 저희는 광고 잠깐 듣고 친절한 경제로 이어가겠습니다. 네, 오늘은 청취자 송미랑 씨가 뉴스를 듣다가 궁금한 게 생기셨다고 질문 보내오셨습니다. 유럽의 덴마크라는 나라는 자기 나라 돈 크로네의 가치를 유로화의 가치와 항상 동일하게 맞추는 페그제를 하고 있다는데 이번에 덴마크 제약회사 한 곳이 해외에서 돈을 엄청나게 잘 벌어들이면서 덴마크로 외화가 쏟아져 들어오는 바람에 덴마크 돈의 가치가 계속 상승 압력을 받고 있고 힘들어지고 있다는 뉴스를 들었습니다. 덴마크가 억지로 유지하고 있는 이 페그제를 혹시 폐지할 가능성은 없습니까? 이런 질문을 보내오셨습니다. 유럽에서는 스위스와 덴마크가 자기 나라 돈이 항상 유로화와 동일한 환율을 유지하도록 언제 환전하러 가도 똑같은 환율에 환전할 수 있도록 하는 페그제를 하고 있었는데 스위스는 8년쯤 전에 이걸 포기했고요. 이제 덴마크만 남았습니다.
이렇게 굳이 자기 나라 돈 가치를 이웃의 큰 나라 돈과 같이 움직이도록 묶어놓은 나라들은 주로 이웃의 그 큰 나라의 경제를 의존하는 작은 나라들인 경우가 많은데, 그렇게 하는 이유는 그렇게 해야 이웃의 큰 나라들이 그 작은 나라에서 경제 활동하기가 편해지기 때문입니다. 환율이 자꾸 바뀌면 그 작은 나라에 투자를 해야 되는지 말아야 되는지 고민이 되거든요. 마치 미국 옆에 있는 작은 나라는 그 나라 간판이나 안내문을 자기 나라 말 말고 영어로도 써놓는데, 그 이유는 미국인들이 와서 지내기 좀 편해야 미국인들이 관광이든 출장이든 자주 오잖아요. 그거하고 비슷합니다. 그런데 요즘은 덴마크의 비만약이 세계적으로 잘 팔리다 보니까 덴마크로 다른 나라 돈 유로화가 자꾸 쏟아져 들어와서 덴마크 돈 가치가 상승 압력을 강하게 받고 있고요. 우리도 물이 넘치면 휴지로 그 물을 흡수하듯이 덴마크도 요즘 쏟아져 들어오는 유로화를 덴마크 정부가 계속 사들여서 쟁여두고 있고, 덴마크 국민들도 유로화를 계속 사고 있습니다. 왜냐하면 요즘 유로화 기준금리는 4.25%인데 덴마크는 기준금리가 1.25%거든요. 금리가 낮으니까 덴마크로 돈 싸들고 들어오지 말라는 뜻인데, 덴마크 국민들 입장에서는 같은 가치의 유로화를 사서 유로화로 저금하면 가치는 바뀌지 않는데 덴마크보다 이자를 많이 받으니까 유로화를 계속 사겠죠. 아무튼 이렇게 해서 간신히 균형을 이루고 덴마크 환율을 안정시키고는 있는데, 문제는 앞으로도 계속 이렇게 덴마크로 외화가 쏟아져 들어오면 이렇게 계속 묶어놓을 수는 없습니다. 환율을 계속 묶어놓으려면 덴마크 이자는 낮고 유로화 이자는 항상 높아야 되는데, 그런 말씀드린 대로 덴마크 국민들은 자꾸 덴마크에 저금 안 하고 밖으로 빠져나갈 거거든요. 그리고 덴마크 정부가 유로화를 사서 흡수하는 것도 결국은 덴마크 돈을 찍어서 사들여야 되는데, 그럼 그 돈이 시중에 풀려나가서 물가나 집값이 계속 올라가니까 그것도 올해는 못할 일이고요. 또 그런 기미가 보이면 환투기 세력들까지 붙어서 어디 덴마크 너희들 어디까지 버티나 보자 하면서 공격을 할 거고, 이러면 힘들어지니까 결국은 페그제를 포기하게 될 텐데, 관건은 이번 사태의 원인이 된 덴마크의 제약사 노보 노디스크의 비만약이 얼마나 계속 지속적으로 잘 팔릴 거냐에 달려 있다고 보겠습니다. 몇 년씩 계속 이러면 덴마크도 페그제를 포기하는 걸 심각하게 고민해야 될 거고, 좀 이러다 말면 버틸 수 있겠죠. 자, 질문 보내주신 송미랑 씨께는 저희가 소정의 상품 보내드리겠습니다. 예, 저는 내일 아침 8시 30분에 다시 찾아오겠습니다. 이진우였고요. 함께해 주신 여러분 고맙습니다. 경제를 생각하는 사람들의 즐거운 습관. 이진우의 손에 잡히는 경제.